자, 거기에다가 적을 거 하나 있어. 그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적어. 자, 고려하고 몽골하고 황실들끼리 이게 싸움 벌어지게 되는데 고려하고 몽골하고 총 9차례 전쟁을 해요. 요거 이제 순서별 문제 역시 나오겠죠. 전쟁사니까. 자, 일단 고려 황실과 몽골 황실이 첫 번째로 전쟁한 까닭 1차 전쟁 배경 저고요 피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저고요라고 하는 친구는 몽골 제국에서 오신 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앞서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할게. 원래 이 중국의 중원 땅의 대부분의 화북 땅을 차지한 건 이 여진세운 금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금나라에 의해서 밀려 내려온 남송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여기에 금을 사대하는 고려,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13세기 무렵에 이 몽골 부락이 여러 부락으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의 부락으로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을 이룬 민족의 영웅이 칭기스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칭기스칸은 꿈이 있었답니다. 이 여진세운 금제국을 무너뜨려 중원 땅에 진출하는 게 칭기스칸의 꿈이었어. 자, 그래서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오고타이칸 황제 제2시절에 몽골 황제 오고타이칸은 고려 황제한테 동맹 관계를 제안합니다. 금을 양쪽에서 협공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고려하고 몽골의 연합 공격에 의해서 금제국은 1234년에 멸망하게 됐고 이 금나라의 영토는 대부분 몽골 칸의 소유가 되게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원 딸에 진충한 몽골 제국의 황제는 저고요라고 하는 사절을 고려 수도 개경에 2차례 파견을 했대요. 근데 이 저고요가 개경 올 때마다 고려 왕실과 몽골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이유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야. 이 고려 황실은 예로부터 금제국을 사대했던 관계로서 우리 몽골의 대칸의 은혜 덕분에 그 관계에서 청산되게 되었으니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대칸을 황제로 숭배하라, 군신 관계를 요구하려고 계속 온 거야. 그리고 애가 요구한 곡물량이 너무 과다해서 고려 황실이 저거 올 때마다 몽골 황실하고 사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이 무너졌다 그랬죠. 이 금을 만든 게 여진족이지. 그래서 이 여진족 애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에서 계속 금나라 부흥운동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금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진 입장에서는 저 고려 황실과 몽골 황실의 사이가 좋은 게 좋아, 안 좋은 게 좋아? 안 좋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몽골 사신 저고요가 고려 개경 방문하고 압록강에 이제 건너고 있는 시점에 여진 애들이 고려 장수 옷을 입고 위장한 상태로 몽골 사신 저고요를 죽여요. 그리고 남은 사신들이 일부러 다 살려 보내준단 말이야. 그리고 몽골 수도 카라코름에 가서 그 몽골 사신들이 이 소식을 딱 전달한 거야. 우리 귀여운 고여가 뒤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고타이칸이 추궁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우리 귀여운 저거 죽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고려 장수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몽골의 황제는 당연히 고려 황실 소행인 줄 알고 고려 황제한테 서신을 보내요. 혹시 니네가 우리 귀여운 저거여 죽였니? 이런 식으로. 근데 고려 황제는 아는 게 없지. 아닌데요? 이렇게 답서 보내는데 이거 어디서 구라를 해서 이제 요 감성으로 쳐들어온 게 1차 전쟁이야. 자, 대표적인 전투 하나를 알아놔야 되는데요. 중국과 고려의 국경 지역을 내가 귀주성이라고 그랬었죠. 귀주지역. 그래서 이 귀주성에 몽골 장수 살리타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1차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꼭 기억해야 될 귀주성 전투입니다. 이 귀주성 전투를 이끈 장군 이름이 박서 장군이에요. 실제로 4달 동안 몽골의 3만의 대군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는데 성공을 해. 헌데 고려 수도 개경이 그 전에 함락이 돼버렸고요. 고려 황제였던 고종은 결국 몽골 제국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한데 우리나라의 영토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몽골은. 자, 얘들아, 몽골족은 농경민족이야, 유목민족이야? 그래. 이 농경민족은 이제 전쟁 목적이 영토 확장, 농경지 확보에 있다면 유목민족은 전쟁 목적이 영토 확장이지 않아요. 뭘까요? 돈이에요. 그래서 약탈만 하고 가요. 근데 그 몽골 제국에게 대적하는 고려인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게 좋죠. 그래서 1차 전쟁 이후에 다루가치 감찰관이 파견된다는 게 포인트. 다루가치가 몽골 언어인데요. 저게 감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에게 대적하려는 고려인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몽골 감찰관인 다루가치가 고려 전역에 파견된 게 1차 전쟁 결과야.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으로 넘어갈게요. 전쟁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무신의 최고 권력자 최후였어요. 최후가 나름 뭐 신분 무신 아니야. 근데 무신 출신의 권력자가 몽골하고 싸워서 단 한 번도 뭐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이 1차 전쟁은 패전으로 끝난 거야. 최후 입장에선 굴욕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후가 분석을 한다. 이 몽골 놈들이 기마 전술이 세상에서 이거야, 세계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기마 전술이라면 뭘 끼고 싸우는 게 유리하겠니? 바다 끼고 싸우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바다만 끼면 우리가 저 몽골 놈들한테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에 인천 옆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게 돼. 그래서 2차 전쟁 배경이 여기 있어. 당시 이 소식을
카라코름 수도도시에 있는 몽골 황제 오고타이칸이 듣게 됩니다. 오고타이칸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니. 그래서 오고타이칸 황제는 강화도에 있는 최후와 고종 황제한테 서신을 급하게 보냅니다. 다시 개경으로 환궁하지 않으면 우리 몽골은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자 이쪽으로 간 거잖아. 개경으로 환도를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의 오고타이칸의 군부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진짜 개 중요해. 별표 치고 외워. 경기도 용인에 처인 부곡 동네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 부곡 전투입니다. 고려 황실과 무신 권력자들은 강화도로 이제 갔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 백성들을 버리고 지들 혼자 살겠다고 강화도로 토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려 전역 오도 양계 살고 있는 백성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시 용인 처인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주하고 주 관리들 장군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몽골 장수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다 도망간 거야. 이때 처인 부국민들은 우리 이제 뒤질 일만 남았네 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처인 부국에서 돛닦는 승려가 있었어요. 그 승려의 이름이 김윤후 씨야. 그래서 이 김윤후가 부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몽골 애들의 군사 공격에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죽습니다. 여기 우리 처인 부곡 동네에는 깊은 산골짜기가 있으니 이 골짜기 지형을 이용해서 매복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 자, 이렇게 해서 처인 부곡민들은 밤낮을 세우면서 죽창 깎고 함정 만들고 매복 작전을 이제 계획하게 되거든. 당연히 여기 쳐들어온 적장 몽골 장수 살리타는 이 부곡민들이 매복 작전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한 상태로 부곡 골짜기에 들어오게 돼요. 결국 이들의 매복 작전이 휘말리게 됐고요. 여기서 몽골 장수 살리타가 결국 화살에 쳐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인 처인 부국민들이 처음으로 몽골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례를 만들게 돼요. 그럼 고려 황제 입장에서는 저 부국민들한테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고맙겠지. 우리도 몽골한테 대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남겼으니까. 그래서 이 용인 처인 부국이 일반 현으로 승격이 되는 역사가 한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행정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향소 부국이 차별구역이라 그랬죠. 고려의 메인 종교는 뭐라 그랬지 내가? 뭐야? 뭐냐고? 메인 종교 뭐냐고? 그래. 이걸 왜 고민하고 답하는데 불교 아니야. 불교는 차별을 강조해 아니면 평등을 강조해? 평등이야. 그러니까 고려는 신분사회 이동이 자유로워요. 조선시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별구역도 이렇게 공을 세우면 뭐로 승격 가능하다? 일반 현으로 승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에서 차별구역이 일반 현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교과서 안에서. 자, 뭐가 있겠어? 망이 망소이의 난이 어디서 벌어져? 공주 명학소. 그래서 그때 잠깐 소구역에서 일반 구역을 승격시켜준 사례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때 살리타 죽여서 일반현으로 승격되는 처인 부곡 사례. 이렇게 딱 두 사례만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윤호의 공적을 감안해서요. 충주성의 어떠한 장군 직책을 왕께서 하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몽골 애들이 충주성에 쳐들어왔대. 여기에 또 성주들은 다 그 성주는 버리고 이제 장군들도 다 이제 백성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서 또 김윤우가 노비들하고 잡류 별초민들만을 이끌고 이제 몽골 애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해요. 이게 5차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투인 충주성 전투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총 이렇게 9차례 몽골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1270년 무렵에 고려 황제가 원종이야. 이 원종 황제는 이렇게 판단해. 저 몽골 황실하고 싸워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겠다. 차라리 그들의 신하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고려를 통째로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 칸한테 갖다 바쳐주는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270년부터 원이라고 하는 몽골이 만든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는 부마국 상태로 전락되게 돼요. 부마국이 뭔데요? 어떤 특정 국가의 신하 관계에 있으면서 사돈 관계까지 체결하면 부마국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그 원나라의 황제가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는 황제 자리에 지기는 했는데 과제 하나가 있어. 형제들의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 있는 업적 하나가 필요했어. 그때 고려 황제 원종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십시오 하면서 가져다 바쳐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임팩트 있는 업적 하나로 황제권이 안정화돼요. 그래서 쿠빌라이 황제 입장에서는 고려 황제 원종한테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고맙겠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고자 한다.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종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어차피 원제국의 신하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돈관계도 맺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부마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왕이 될 세자는 무조건 원나라 수도 가서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식을 하고 와야 돼. 이해됐지? 자, 그리고 9차례 전쟁 통해서 토지가 멀쩡한 게 있을까요? 토지가 다 황폐화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9차례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크게 감소했겠네요. 자, 논리구조 잡자. 인구가 감소해. 그럼 세금 징수 대상은 전쟁 이후에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다. 그럼 나라의 재정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잡으면 그냥 외워지잖아. 자, 그리고 9차례 전쟁 통해서 문화재가 소실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 별표 치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학교에서 이 문화재 소실 순서 배열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 자, 고려하고 몽골하고 2차 전쟁했을 때 당시에 그 몽골 애들이 대구에 있는 부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여기다가 불을 질러 버렸거든. 근데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으니 그 문화재가 초조대장경이에요. 이거 어떤 민족하고 침략할 때, 어떤 민족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만들었지? 알려줬는데. 거란이야, 거란. 거란 사탄마귀를 부처님의 말씀 힘으로 몰아내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목판에다가 한 땀 한 땀 새겨 넣었죠. 이거를 처음 제작해서 처음 쫓아서서 초조대장경. 자, 이거 만들어서 거란하고 상대로 이겼어, 졌어, 고려가. 이겼니, 졌니? 야, 승패도 까먹으면 어떡해? 야, 씨, 내가 뭐 개념으로 야,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이 고려 황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이거 씨 약발 뒤지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이때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략에 있어 소실됐을 때 다시 만들어. 이번엔 부처님 몽골 새끼들이에요, 이번에. 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제조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 8만 장이 있어서 별명이 뭐야? 8만 대장경이더라. 그래서 8만 대장경은 몽골하고 싸우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쟁 때는 그 선덕여 왕이 축조한 황룡사 구축목탑 있죠. 여기에 1258년 화재로 소실됐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로 문제되는 학교가 있었어. 그래서 보면 순서상 초조대장경이 먼저 소실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는 순서예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제 개념인데요. 삼별초라고 하는 특공대가 있었죠. 삼별초는 무신 권력자 중에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가 몽골에게 대적하기 위한 일종의 특공부대의 개념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별초 애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고려 황제가 몽골 황제인 쿠빌라이 칸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하이해를 다했다네.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몽골의 신하국가로서 산다는 거야. 삼별초 군인들은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몽골하고 지난날 전쟁하면서 자기의 가족과 부모를 죽인 것이 저 몽골놈들이었거든. 근데 자기 부모의 원수한테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니? 그래서 삼별초의 수장이었던 배중손이가 1270년에 지금 원의 신하로 들어가겠다는 저 고려 황실은 우리가 모시고 있었던 기존의 고려 황실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새로운 고려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강화도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삼별초 특공대가 이제 이렇게 삼별초의 난이라는 사건이야. 1270년부터 73년까지 총 4년 동안 진행했어. 강화도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던 건 삼별초의 수장이었던 배중손 장군이었습니다. 배중선. 자, 어찌됐든 고려 황제 원종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수하에 있었던 특공대 단원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강화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네. 그럼 이 반란군 무리들을 소탕을 해야겠지. 그래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 황제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삼별초에 나는 진압하고자 고려를 돕고자 군부대를 개경에 다 보내요. 그래서 개경에 여몽연합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헌데 이들이 있는 강화도하고 개경은 너무 인접해요. 그래서 배중손은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저들하고 싸우긴 불리하다라는 생각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남단의 전라도 진도로 중심지를 옮기게 돼. 그래서 두 번째 삼별초 항쟁의 중심지는 진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중선이 이끌어요. 자, 니네들 꼭 적어놔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거 하나 있어. 자, 진도에 용장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을 만들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연홍연합군하고 싸웠던 게 삼별초 군부대예요. 용장산성 나오면은 진도 삼별초 항쟁 사건이야. 용장산성. 근데 결국 이 배중선이가 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의 수하 장수였던 김통정이가 중심지를 제주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이들의 핵심 기지는 어디였냐? 항파두리예요. 항파두리. 그래서 항파두리가 사료에서 나온다. 제주도 삼별초 항쟁이야. 그래서 여기 항파두리를 중심으로 항쟁했던 거는 김통정 장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제주도를 끝으로 삼별초에 나는 여몽연합군의 진압이 되게 됐고요. 이제 원의 신하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시기가 원의 신하 관계 상태에 놓여진 원간석기 시대입니다. 원의 식민지배 상태에 놓여진 원간석기. 자, 여기부터는 교재 있죠. 교재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좀 히터 좀 끌게요.
존나 더워요. 물 좀 마시자. 자, 원간석기 갈게. 자, 원간석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나라 황제 부마국으로 이제 전락이 된 거야. 부마국. 자, 일단 이제 부마국이 됐으니까요. 고려 왕을 할 이 세자는요. 무조건 원나라 수도 대도라 그래. 대도. 이 대도가 지금 현재 북경 베이징이야. 베이징. 여기 가서 원나라 황실 사람들한테 세자 교육 받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부마국이 신하국가이면서 동시에 무슨 관계? 사돈관계. 자, 그래서 무조건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해야 되는 풍속이 이때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거 좀 적으세요. 자, 고려 원간석기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 글자에 다 충자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충자가 무슨 충자겠어? 벌레 충자겠어? 충성할 충. 누구한테 충성한다? 원의 덱한 황제에게 충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왕 이름이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예왕 이런단 말이야. 자, 일단 이 충렬왕의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 이름이 제국대장공주야. 제국대장공주.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 아실 거예요. 이 공민왕의 부인 이름은 노국대장공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사료 읽을 때 뭐뭐 대장공주로 끝나면은 원간석기 사료다. 몽골 공주들이니까. 이렇게 알면 돼. 자, 그리고 요 당시에 몽골풍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몽골풍. 몽골풍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 문화들을 말해요. 그래서 몽골 헤어스타일을 면발이라고 그러거든. 면발. 고려인들이 그 몽골 변발이 앞머리 몇 가닥 남기고 여기 다 밀고 이제 가운데 머리만 이렇게 길게 따서 기르는 거거든. 이게 몽골식 변발이에요. 그러면 저걸 왜 하고 다녔을까요? 고려인들이 이 당시에. 저 헤어스타일 하면 갑자기 존잘해? 존잘돼? 막 잘생겨져? 아무리 잘생겨도 저 헤어스타일 하면 좀 못돼요. 그러니까 잘생겨져서 저런 헤어스타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야. 몽골 애들한테 잘 보여. 출세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변발하고 다닌 거고 고려인들이 고려 옷 안 입고 다니고 몽골 옷과 몽골 의례 행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몽골풍을 유행시킨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냐? 바로 이 새끼들이죠. 검문세족이에요. 검문세족. 자, 여기다 별표. 검문세족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표를 하나 새 걸로 좀 교체 좀 하자. 검문세족. 자, 일단 이 검문세족은 몽골 애들한테 잘 보여서 귀족으로 성장한 애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응방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응방이 뭔데요? 고려 매를 공납해주는 관청이에요. 그 매가 고려시대 때 무슨 역할을 하는 애일까? 매, 새. 어. 어? 뭐라고 한 거야? 사냥용? 뭐 사냥용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고려시대 카카오톡이에요. 존나 빠른 카카오톡. 알겠지? 메신저야. 자, 근데 이 고려매가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최고래. 그래서 몽골 애들이 고려매 엄청 갖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응방관청은 고려매를 키워다가 갖다 바쳐주는 그런 매를 공납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새 새끼 갖다 바쳐주면서 세대가리 덕분에 이쁨 받아가지고 귀족으로 성장한 애들인 거죠. 자,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 잘하잖아. 나라 팔아먹기 딱 좋아요. 몽골 언어와 고려 언어를 잘하는 이 통역관들이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몽골 황실 사람들한테 귀하게 보여 귀족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많아. 자, 그리고 이제 원나라 황실과 외가 친척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안정화시킨 사람이 있으니 그게 기철입니다. 기철. 그 기철의 누이가 기왕후라고 들어보셨어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마지막 황후거든. 근데 얘가 원래 공녀였어. 공녀가 뭐냐? 고려 여자가 이쁘대. 그래서 원나라 황실이 매년 여자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때 원나라에 팔려간 여자들을 공녀들이라 그러는데 그중에 기승량이라고 있어요. 근데 원나라 마지막 황제 순제 황제 눈에 들어서 원의 마지막 황후가 고려 여인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원나라의 황후니까 얼마나 힘이 셀 거냐 이 기철이가. 그래서 공민왕 때 이 공민왕보다 실질적인 권력이 더 있었던 게 기철이었어요. 자, 아무튼간 자, 얘네들의 또 특징 이것도 잘 나오니까 다 외워. 도평의사사라는 관청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게 특징이다. 도평의사사는 뭔 관청이냐면 이거 기억나니? 행정제도 할 때 내가 알려줬는데 무슨 관청에서 시작했지? 그래 도명마사.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무슨 회의하는 관청이었다? 군사회의를 총괄하는 관청이었는데 원간석기 때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면서 나랏일까지 여기에서 다 총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사하고 행정일을 총괄하는 도평의사사가 이들의 권력 중심 기구였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서 군사 업무하고 행정 업무 총괄한다 그랬지. 그럼 나라에 대한 군사권과 행정권은 다 누구 손아귀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권문세족 손아귀에 있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나라 내에 있는 그 군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문세족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방을 장악해요. 권문세족은 정방을 장악했다.
기억나냐? 정방이 뭐 하는 기구야? 최후가 설치한 거잖아. 문신을 뽑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를 장악했다는 것은 권문세족의 입맛에만 맞는 문신들의 권문세족이 싹 다 채용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요 반원 정책을 하고 권문세족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궁궐안에 공민왕의 편이 없어요. 왜? 궁궐안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누가 뽑아놓은 새끼들이야. 권문세족이 뽑아놓은 새끼들이라 그래요. 아무튼 이 당대 최고의 권력가 집단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농장을 이렇게 경영을 해요. 대농장 경영.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전주에서 이런 거 단답형 문제 하나 나왔단 말이야. 권문세족 집단의 경제적 기반을 서술하시오. 대농장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내 제자가 뭐라고 걷다 썼는지 알아? 라티푼디움 이지라 떨었어요. 깜짝 놀랐네. 로마 시대 때 대농장을 로마어로 라티푼디움이라 그러는데요. 야, 어떻게 한국어가 생각 안 나서 로마어를 쓰냐. 아니 근데 참신했어. 존나 참신했어.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오답 처리 됐어요. 근데 뭐 이거 구제해 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근데 대농장 경영이야. 대농장 경영. 자, 일단 땅을 많이 어떻게 확보하냐.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약탈하고 겸병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권문세족이 자기 집 문 앞에 쌀 200가마니를 딱 놔. 그리고 그 고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 내가 이 고을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니 이 쌀가마니 한 가마씩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가져가기 전에 여기 앞에 서양문이 있으니 이거 별거 아닌 서양문이니 여기에다 짝대기 하나만 긋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까막눈들이 많거든. 그래서 권문세족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기 나으리 제가 까막눈이라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서양문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권문세족은 이렇게 답을 해.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야. 그냥 너 안 가져가고 싶어. 빨리 짝대기 긋고 가져가 한 가마니씩.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일단 쌀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짝대기를 긋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서양문의 내용은 이러하답니다. 자 이렇게 대출받은 쌀을 한 달 안에 갚지 못할 시 너의 땅은 다 나의 땅이 되고 너는 나의 노비로 전락한다. 이런 이제 서양문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힘없고 무지몽매한 백성들 악용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굴려먹고 그 백성들의 땅 갖다가 대농장을 경영했대요. 자 이렇게 해서 땅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서 무슨 말이 도냐면 원래 땅은 울타리하고 또랑 갖다가 경계를 짓거든. 얘네들은 백성한테 약탈한 땅이 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산하고 하천 갖다가 경계를 지을 만큼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남산에 올라서서 저기 앞에 있는 북한산까지 내 땅이야. 이 정도의 이제 땅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관제격화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관제격화. 이제 우리는 몽골의 신화 국가가 됐으니까요. 관제가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떨궈져야겠죠. 이제 우리는 황제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제 황제가 아니라 무슨 표현 써야 돼? 왕. 자 그리고 황제 뒤를 잇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황제 뒤 있는 사람. 아니 아니야. 왕자라니 뭔 소리야. 뭐지? 이러면 안 들어봤냐? 니는 사극 안 봤냐? 태자. 황태자. 자 이제 태자라는 표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자 우리는 이제 제후국가가 됐으니까 신화국가가 됐으니까 왕 뒤를 잇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 세자라 그러죠. 왕자 중에 뒤를 잇는 사람을 세자라 그래. 세자. 자 그리고 니네들 사극 보면 황제가 스스로를 자칭할 때 뭐라고 자칭하지? 신하들 앞에서 짐은 이렇게 해. 쟤는 아유 남의 자식이라 욕할 수도 없고 진짜 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짐은 스스로 자칭하는 건 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칭할 때 뭐라 그러지? 제 입 막아. 진짜. 고는 이렇게 이제 자칭하는 거야. 고는 이렇게.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거 중학교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황제가 스스로 자칭할 땐 짐은 이렇게 표현해. 그럼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니까 나는 이지라라고 있어. 야 너 그래도 왕인데 너무 짜치지 않냐? 나는 이러면은. 자 그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육부 행정제도가 있어요. 이게 관청이 많아서 나랏일 하는 데는 좋거든. 체계적이고. 근데 몽골 왕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빡세. 부서가 많으니까. 그래서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두 개 관청을 1부 하나의 부서로 합쳐요. 이 부서 이름을 외워놔라. 첨의부. 그래서 너네들이 사료 읽을 때 첨의부라는 부서가 나오면 원간섭기 사료인 거야.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집행부서 이후에 병영공부서가 4개의 부서로 압축된 이거를 사사라고 해요. 자 밑에다가 저거 이게 관청사자야. 자 6개의 관청을 몇 개로 줄였어? 4개. 관리 감독하기 쉬워야 되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전법사, 군부사, 판도사, 전리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외워도 돼. 안 나와 일반고 수준은. 그리고 요거 영상 강의니까 뭐 이거 듣고 있는 자사고 애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긴 자사고는 없지, 그지?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자 도병마사라고 하는 군사회의 기구 간청 이름이 관제가 뭐로 바뀐다고? 도평 의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국정 업무하고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요. 이 중추원의 이름이 밀직사로 교체가 되게 돼요. 밀직사. 왕명출 담당하는 이 비서기관이 이름이 밀직사로 교체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 얘기할 거야. 공민왕. 이거 우리 중3 때 한국사 할 때 다 배웠잖아. 공민왕의 대표적인 정책은 뭐야?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정책. 원나라. 그래서 이거를 반원 정책이라 그래요. 우리가 한번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원나라에게 대적한다. 그럼 그만큼 이 당시에 원의 힘은 떨어졌다, 강화됐다? 떨어졌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사건은 이렇게 돼요. 원나라가 14세기 막바지에요. 그 황제 자리를 놓고 귀족들끼리 내부 분열이 치고 받고 막 싸움 박질이 난리도 아니었어. 자 원래 여기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얼 짱깔라들을 내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한족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그럼 이 한족들은 소수 몽골 애들한테 지금 한 100여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 그럼 이 한족들의 꿈은 뭘까? 저 몽골 새끼들을 이 중국 땅에서 몰아내고 이 중국 땅의 본래 주인인 한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게 한족들의 꿈이었어. 마침 몽골이 지금 황실 안에서 내부 분열로 인해서 통제력이 약화됐네. 지금이 우리 한족 중심의 정부를 새롭게 다시 건국할 절호의 기회다 해서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홍색 두건과 홍색 깃발로 무장하니 이들을 홍건정무리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1368년 홍건적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황실은 강남에서 봉기한 이 한족 무리들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고려 황제였던 공민왕은 지금이 원의 식민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여 반원 정책을 추진하게 된 거야. 자 아무튼 이때 공민왕이 변발하고 있었거든요. 변발이 이런 헤어스타일이잖아. 니네들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머리 빌 거 저렇게 한번 해봐요. 거란 변발이라고 해서 거란 변발은 뿌까머리처럼 여기만 남기거든. 다 밀고 막 이런 거 일부러 해봐. 그리고 밀어. 일주일 살고 어차피 군대 갈 건데. 됐어? 내 후배가 뚜벅초몰이 했어. 뚜벅초 초록색으로 다 염색해가지고. 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무하고 같이 있으니까 얘 머리카락이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더라. 아무튼간에 보호색으로 딱이죠. 보호색으로 누구 암살할 때 딱 좋아요. 그 머리. 아니 지금 뭔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변발. 아무튼 저런 헤어스타일 하고 다니면 매일 아침 거울 보는 게 현타가 오지게 오겠죠. 그래서 고민왕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 몽골을 일단 황제한테 일단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 공민왕 그 질문 스타일이요. 답 정해놓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살짝 꼰대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신하한테 답 정해놓고 질문 던져. 나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야. 아니, 이쁘신데요. 그 황제께서는 고려 황제이시니 몽골의 헤어스타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변발을 해체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변발을 푸는 수밖에 해서 변발을 풀었대.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 먼저 변발을 풀고 고려 전역의 변발을 금지화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의 옷과 의뢰 행사 이런 게 유행했다 그랬잖아. 몽골 문화를 아예 금지화시키고 고려 문화를 복구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요. 자 그리고 이 몽골 애들이 지들 통제할 수 있게끔 부서를 압축시켰지. 일부 사사 체제를 다시 체계적인 행정 체제인 이성육부 관청으로 복구를 시켜. 그러면 봐봐. 공민왕 때 첨의부가 폐지되었다. 맞아? 맞죠? 왜 그러면 중선문화성하고 상서성이 합쳐서 첨의부가 됐잖아. 그럼 이게 폐지되고 다시 중선문화성이 복구되었다. 맞아? 맞는 거야. 이렇게 선지를 풀어서 내도 답 처리를 좀 해주셔야 돼, 니네들이. 이해됐어? 오케이. 자, 아무튼 이성육부 관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방을 혁파합니다. 혁파라는 뜻을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갖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없앴다는 소리야. 자, 정방은 권문세족이 이 기구를 악용해서 인사권을 남발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편이 없었다 그랬지. 그래서 이 권문세족 새끼들이 인사권 남발하지 못하도록 정방을 부셔버린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어머 세상에 나 이거 설명 안 해줬다. 미안하다.
야 이거 원나라의 지배기구 이거 좀 빨리 설명할게. 요거는 좀 이제 지도 유적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자, 이 원나라 황실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 성공하고 나서 고려 황실한테 함경도에 천령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천령 이북 함경도 땅을 다 내놓으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황실은 원나라 황실한테 천령 이북 땅 자리를 할양합니다. 그리고 이 천령 이북 땅 자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배기구 만드니 그게 그 유명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지배기구야. 그래서 쌍성총관부는 여기 천령 이북 땅 자리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평양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평양 지역에 동령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설치를 하고 고려 수도가 개경이지 않습니까? 이 개경에다가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정동행성이니까 별표. 자, 일단 이 정동행성의 초창기 목적은 뭐냐면은 일본 정벌입니다. 일본을 왜 정벌해요? 원나라의 쿠빌라이카 황제는요 고려를 복속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다음 타겟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정권의 쇼군에게 서신을 보내. 고려 황제도 우리 신하로 들어왔는데 니네도 우리 신하로 들어오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측은 정확하게 이렇게 답서를 합니다. Fuck you.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무례한 일본은 토벌하겠다고 고려수도 개경했다가 정동행성이라는 관청 만든 거야. 자, 왜 이름이 정동행성이겠어? 구조 잡자. 자, 정벌한다. 어디를? 동쪽을. 그걸 목적으로 만든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동쪽은 어디야? 일본을 말하는 거죠. 고려까지 얘네들의 지배 영역이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근데 두 차례 일본 정벌 전쟁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쿠빌라이 칸이 날짜 선택 참 병신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태풍 불 때 출항해요. 그래서 태풍 쳐맞고 배 다 난파돼서 두 차례 일본 정전에는 실패합니다. 근데 쿠빌라이 칸이 고민에 빠지게 돼. 아니 일본 정벌하려고 돈 써가지고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걸 그냥 없애자니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근데 마침 어디에 설치돼 있지? 고려수도? 개경. 야 이거 그냥 냅두고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쓰자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자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성격이 바뀐 게 정동행성 이문서의 기능이에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를 옛날에 충렬왕 이전에는 탐라 이렇게 불렀는데 제주도에 딱 몽골 애들이 딱 왔어. 눈가리가 돌아버려. 이유가 감귤 초콜릿 때문에 돈 게 아니라요. 거기 그 풀떼기들이 자기 말이 몽골 말들이 좋아하는 풀떼기들이 존나 많은 거야. 야 여기 완전 뷔페인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우리 몽골 말을 키우면 참 좋겠다 해서 원래 제주도라는 섬에는 말이라는 동물이 없었는데요. 여태 원간 섞기 때 몽골 애들이 지들 말 키우겠다고 말을 처음으로 제주도에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주도 하면 뭐가 유명해? 말이 유명해요. 왜? 그게 어떤 나라 말이기 때문이야? 몽골 말이 제주도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제주도 말 기르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설치를 했답니다. 이거 지도를 딱 주어주고 위치 물어보는 문제가 특히 많이 나와. 내용을 물어본다면 정동행성 기관의 내용을 물어볼 거야. 아무튼 이 정동행성은 처음에는 일본 정벌 기구였는데 나중에 뭐더라?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더라. 그래서 공민왕은 이 정동행성을 폐지시킵니다. 지금 이거를 폐지시켰다는 거는 원나라 황실하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붙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할게. 권문세족의 우두머리가 기철이에요. 그래서 공민하고 뭔가 봉복이를 보여줘야 됐어. 그래서 이 기철을 권문세족들 보는 앞에서 직접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나라한테 직접 대적하겠다는 걸 표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윈우, 이자춘, 이성계를 시켜서 쌍성총관부 지역을 천령 이북당 자리를 99년 만에 탈환하여 고려의 영토로 수복하는 데 성공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관청이야. 전민, 변종도감 별표. 선생님이 한국사 공부할 때 뭐뭐 도감으로 끝나는 관청 나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지? 그렇지. 특정 목적을 갖고 만든 임시 관청을 도감이라 그래요. 자 뜻 풀자. 이거 구조 잡아야 돼. 자 밭전, 백성민 즉 땅과 백성을 변정,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뭐야? 임시 관청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전민 변정도감은 땅에 관련된 개혁과 뭐에 관련된 개혁을 하는 기관? 백성에 관련된 개혁을 하는 기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내 제자 새끼들 중에서 맨날 이렇게 써갖고 틀린 새끼들이 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쓴다고 자꾸 전민 변정도감인데 정민 변정도감 이 지랄한단 말이야. 이건 네 친구 정민이를 개혁하는 기관인 거고요. 전민이에요. 밭전자예요. 밭전자. 왜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정민이라고. 자, 전민이야. 전민. 그래서 이게 밭이라는 걸 알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자어휘 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헷갈려. 자, 일단은 권문세족이 불법 강탈한 땅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총책임자가 판사 직책의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그래서 신돈을 시켜서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서요. 그리고 백성에 관련될게요. 원래 신분이 양인이었으나 권문세족 귀족 집단에게 억울하게 저당이 잡혀 노비로 전락된 자들을 찾아서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복구시켜라. 이런 개혁 정책을 하게 된 거야. 되셨어요? 자, 그러면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지들 사병도 뺏겨, 노비도 뺏겨, 땅도 뺏겨, 국민왕 죽여버리고 싶겠죠. 자, 그럼 국민왕 입장에선 궁궐 안에 저 귀족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귀족들 견제 목적으로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온 어떤 관료들을 항상 황제는 옆에다 둔다고? 사대부. 여태 권문세족 견제 목적으로 새롭게 등용된 사대부 집단을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공민왕은 권문세족과 싸우기 위해서 여태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한 거야. 얘네들을 등용하게 된 논리적 배경이 뭐더라?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문세족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네들 혹시 정도전, 조준, 남은, 그 다음에 뭐 목은 이색 선생님, 그 다음에 정몽주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정몽주 선생님이 어디서 뚝배기래요. 존경해요. 정몽주 선생님 존경해요. 뚝배기래. 미친. 머리가 깨지시죠? 상식이잖아. 누구한테? 정도전이 때려버렸어? 역사를 새로 쓰시는군요. 이방원이지. 이성계 다섯째 아들 선주교라는 달이에요.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뭐. 시험 범위나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자,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이때 이게 다 등용됐고요. 자, 일단 이제 공민왕에 대한 조금 러브 스토리 좀 얘기를 할게. 그 공민왕이 사실 반원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미안한 감성을 느꼈던 건 누굴까요? 자기의 부인 노국대장 공주야. 왜?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원래? 몽골 여인이잖아. 그래서 침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물 한 모금만. 내가 이제부터 반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인의 생각은 어떠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 근데 그 노국대장 공주는 이렇게 답을 해요. 내 태어난 곳은 몽골 초원에서 태어났지만 고려 만백성의 어미가 된 존재로서 저는 고려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원 정책 믿고 지지하고 밀어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민왕을 죽이고자 계속 권문세족이 자객을 투입을 시키는데요. 그 침소 앞을 계속 밤잠 설쳐가면서 지켰던 게 부인 노국대장 공주였어요. 그래서 자객이 딱 들이닥치면 이놈들 주상자를 시해하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라 라는 식으로 해서 침소 곁에 계속 지켰대. 그러니까 이제 자객들의 입장에서 건들 수가 없는 여자야. 왜? 몽골 황실의 여자잖아. 어떻게 건들어? 그렇게 해서 계속 지켜주면서 반원 정책이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도 살면서 제일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노국대장 공주였다. 근데 첫째 아이를 낳다가 출산열이라 그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노국대장 공주가. 그래서 공민왕이 부인을 잃고 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죽음이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나벼. 그래서 3달 동안 모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침소에서 빗장 걸어놓고 울기만 했대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나오셨어. 다 울으셨나봐. 그래서 신하들이 공민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저하 만백성의 어미가 필요합니다. 국물을 새로 들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런 신하들한테 공민왕은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노국대장 공주 외에 어떠한 여인도 내 곁에 두지 않겠다. 해서 그 이후로 남자를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 18살 정도 되는 꽃미남 남자 청년들을 궁궐에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온갖 문란한 이상한 관계를 갖고 이제 왕이 미쳐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게이가 되신 거죠. 자, 어찌됐든 이때 권문세족이 자기 홍윤을 보내거든. 그래서 홍윤에 의해서 암살돼서 공민왕은 저 세상을 이제 뜨게 돼. 이 세상을 뜨게 돼.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죽게 되자 그의 맏아들 왕우가 왕의 자리에 오르니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우왕이에요. 우왕. 자, 일단 우왕 때 결정을 해야 돼. 자, 홍건종 무리를 이끌었던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몽골 애들을 북쪽 초원으로 몰아내고 남경을 수도 삼아서 명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명제국의 영토가 되게 됐고 이 원나라 황실은 북쪽 초원에 물려가서 아이쉬다라 황제를 중심으로 북원이라고 하는 제국을 수립하게 돼. 북원과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계속 중원 땅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고려 황실은 선택을 해야 돼. 원래 우리 황실이 4대였던 북원 정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신흥 강국의 명제국을 따를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 헌데 명의 1대 왕제인 홍무제 주원장이가 이런 논리를 펼쳐요. 고려 황실한테. 원래 기존에 원제국이 다스렸던 모든 영토는 정통성상 명제국의 영토가 돼야 된대. 그런데 이전에
이전에 원나라가 다스렸던 이 천령 이북당 자리 쌍성총관부가 다스렸던 지배 영역은 원래 원나라의 지배 영역으로서 고려가 갖고 있어도 원의 영토로서 명제국의 영토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천령 이북당 자리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당시의 최고 권세가였던 최영과 우왕 장군은 이런 생각을 해. 저 명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하자마자 우리 고려한테 영토부터 할양하라고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그러면 저 명제국보다 차라리 원제국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북원이 다시 이제 중국 땅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명과 전쟁을 계획한 게 이때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영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정제터에 나오겠냐? 안 나와. 사단장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투스타 사단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성계하고 조민수였어. 그래서 이성계하고 조민수한테 5만의 대군을 줘서 명의 요동을 공격하고라 라는 이제 지령을 하달한 거예요. 그래서 5만의 대군을 이끌고 요동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성계하고 조민수는 최영하고 생각이 달랐어. 일단은 황제 폐하의 명령이시고 상관의 명령이시니까 5만의 대군을 끌고 압록강까지는 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신은 강국이 명제국과 전쟁한다는 거는 엄연한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을 했죠. 압록강 유역에. 근데 이제 위화도 이게 강만 건너면은 바로 요동 땅인데 장맛비가 내리는데 일주일 동안 장맛비가 안 멈추고 계속 쏟아부는 거야. 강수위가 엄청 막 높아지고 막 물살이 엄청 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성계는 이런 판단이 들었대요. 조민수랑 같이. 지금 일주일째 장맛비가 멈추지 않아. 강의 수위가 높고 강물살이 이제 거센 거 봤을 때 하늘께서도 명과 전쟁하는 것을 지금 말리시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영 장군을 한번 설득해보자. 해서 이제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지금 전쟁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서술해서 개경에 있는 최영 장군에게 보내니 이게 사불가론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돼. 지금은 농사철입니다. 장군. 농사철에 징병을 해서 명과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는 누가 짓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철이어서 전쟁하면 안 된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장마철이어서 전쟁을 하면 안 된대요. 지금 장마철에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장맛비를 맞고 싸우는 것으로 병사들이 장맛비를 맞고 싸우게 된다면 전염병에 창궐할 위험성도 높아질 뿐더러 활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악유도 높고 무기도 녹슬어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마철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남방에 있는 외인 해적들 외구 문제를 예시로 들어요. 실제로 우왕 집권 14년 동안 400여 차례 외인 해적대들을 침략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외인들의 침략도 많은데 북쪽에서 명제국과 전쟁하고자 북쪽에 이 군사를 집중하게 되면 남방의 외인 해적대들이 침략하면 어찌 막아낼 것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 이소역대야. 예로부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자, 최영은 답을 보냅니다. 답선이 이거였어요. 농사철이어서 전쟁할 수 없어? 기다려줄게. 끝나고 해. 그리고 장마철이어서 전쟁할 수 없어? 저 새끼들은 장맛비 안 맞고 싸우냐? 똑같은 조건이니까 쳐 싸워. 남방의 외구 문제 내가 내려가서 해결할 것이니 명제국과 전쟁에 집중하라. 이소역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건 이치가 아니야? 그럼 원래 우리가 사대했던 이 몽골 제국은 조그만 몽골 초원에서 시작한 나라인데 그럼 우리는 짐승 오랑캐를 사대했다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답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는 여기서 딱 판단했었어요. 말 안 듣는 놓친내 꼰대다.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5만의 대군을 중심으로 여기서 회군을 틀어. 이게 그 유명한 이성계의 군사 쿠데타 위화도 회군 사건이죠. 상관의 명령과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5만의 군사를 돌린다라는 것은 엄연한 반역 군사 쿠데타에 해당해요. 자, 쿠데타를 시작한 순간 위에 있는 상관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성계는 제거해야 자기가 살아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경성에 쳐들어가서 5만의 대군 갔다가 이 최영을 잡아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유배 보내고 이 우왕을 강제 폐위시키고 이 우왕의 아들인 왕창을 왕의 자리에 옹립하니 애가 창왕이야. 자, 근데 위화도 왜군이라는 군사 쿠데타 시작할 때부터 이성계는 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을까요? 왕이겠죠. 그럼 지금 앉아있는 저 왕은 가짜여야 돼, 진짜여야 돼? 가짜여야 자기가 쿠데타 다시 일으킬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창왕을 폐위시키는 쿠데타가 한 번 더 벌어지게 되니 이 사건을 폐가 입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전에 왕이었던 우왕과 지금 현재 왕이었던 왕창, 창은 사실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더라. 공민왕의 절실한 친구 신돈의 자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짜가 고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가 그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우겠다라고 군사정변 일으켜서 창을 폐위시키고 마지막 황제인 공양왕이라는 황제를 옹립을 시켜요. 허수아비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해. 폐가입진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성계를 지지하고 따랐던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문신 관료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돼. 자, 일단 이성계의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으로 쪼개진 건데 지지하는 애들은 급진개혁파예요. 급진개혁파. 고려 왕조는 썩었다.
그래서 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확립해야 된다. 이게 급진개혁파의 생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쪽이에요. 자, 옛날에 재산은 곧 뭐야? 땅이야. 자, 그러면은 새 왕조를 만들 거면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해야 돼. 이름만 바뀌면 진짜 이름만 바뀐 거죠. 왕조 교체의 의미가 없죠. 기득권을 교체해야 왕조 교체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원간석기 때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의 땅을 무상 몰수하여 새로운 기득권에 대해 사대부에게 재분배해야 된다는 토지개혁을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득권도 바꾸고 왕조도 교체할 생각이었지. 자, 그리고 이제 온건개혁파가 있단 말이야.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가 썩은 것은 맞다. 헌데 고려 왕조 안에서 일부 개혁을 통해서 고려의 잘못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새 왕조 출범이 아니라 고려의 잘못된 부분만 일부 개혁하고 넘어가자. 그럼 얘네들은 새로운 왕조 출범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토지개혁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하는 입장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름도 좀 세요. 급진이잖아. 정도전, 조준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온건개혁파도 이제 좀 뭔가 이름 부드러울 것 같잖아. 부드러워요. 정몽주르 길세 막 이래요. 존나 억지 같지. 근데 이렇게 발음하고 외워봐. 그럼 외워진다. 존나 억지지. 야, 나도 얼마나 현자 타임 오겠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기억이 남거든. 딴 건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저번에 얘기한 왕자지 씨는 기억이 나시잖아요. 진짜 존나 신기한 게 이제 시험 볼 때 그 사람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시험기 같대요. 그래. 공부를 안 해도 걔 그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 야, 대전 애들도 한 200 몇 명 되는데 걔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앞트가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성계는 왕이 되고자 하죠. 이성계를 따르는 무신 세력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흥무인 세력. 신흥무인 세력. 자, 일단 이 신흥무인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제 이성계인데요. 자, 그럼 이성계하고 팀 먹은 거는 급진일까요? 온건일까요? 급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조선 건국 세력이 되게 된 거야. 자, 일단은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토지개혁부터 해야지. 기득권을 바꿔야 새 왕조 출범의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뻑큐 좀 지울게. 1391년 공양왕 집권기 때 있었던 과전법 토지개혁이에요. 이거 별표. 이거 무조건 나와. 자, 일단 이 과전법은 자 토지개혁을 통해서 기득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도였어. 원간석기 때 기득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의 땅을 한 푼도 안 주고 무상 몰수해요. 그리고 이걸 새로 기득권일 때 신진 4대부 공무원들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권문세족이 대농장 갖고 있다 그랬지. 전국의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이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신진 4대부에게 다 줘버리게 되면 왕보다 4대부 공무원들이 땅이 더 많아버리죠. 그럼 권력구도 이상해지지. 그래서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만 분배해 주는 거야. 경기 지역.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은 사대부 관원들의 땅이라 한다면 지방 땅은 왕의 소유가 되니 왕이 사대부 공무원들보다 땅이 많죠. 이렇게 되면 권력 구도가 안정화되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급 대상은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되는 땅이 과전입니다. 잘 들어. 자, 조선 전기에 나란이라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대가로 지급되는 수조지가 과전이에요. 그럼 내가 조선 전기의 공무원이야. 그럼 전주 송천동 과전이라는 수조지를 받는 거야. 그럼 난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뭘 거두면서 먹고 살면 되지? 세금. 자, 그래서 이제 현직 관료 때 당연히 받고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전직 관료 때도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하고 공무원 생활을 접어도 송천동에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 거두면서 그렇게 계속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럼 언제 반납해야 돼? 뒤질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습이 되고 있었대요. 자, 어떤 명목이었냐면 공무원이 죽었어요. 근데 나란이라는 공무원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홀로 남게 됐어. 그럼 아내는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죽은 관료의 아내에게 지급되는 땅을 수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은 아내가 아니라 관료 아내. 관료 아내에게 지급되는 거. 근데 이게 세습이 돼요. 자식한테.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슐량전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죽었는데요. 그 공무원 자식이 20살 이하의 아이예요. 그러면 애가 너무 어리죠.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슐량전은 죽은 공무원의 죽은 관료의 자제에게 지급되는 땅이야. 20살 이하의 자제에게. 이건 또 자손에게 세습이 돼. 자, 그러면은 조선 시대에도 세습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중에 신입 공무원들한테 지급될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세조 때 1466년 직전법 개혁안이 통과가 되게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경제사 할 때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킬러예요. 항상 애들이 여기서 많이 들러. 중3 때 안 배운 내용들이잖아. 자, 그리고 이제 1392년 토지개혁을 통해서
기득권을 교체한 이성계는 급진개업파 신진 4대 부들의 추대를 받아서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의 이름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하니 이렇게까지 해서 고려 왕조의 역사가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조선시대 나갈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조선하고 이제 외교사 하나 남은 거야. 전라고 작년 기준 시험 범위상 외교사까지입니다. 2-1.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조선사 금방 끝나.